시몬 페레스 그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케네디가 예정이 없이 외교부 장관을 부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너희 핵무기 있어 없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토크살롱 시청자 여러분, 서울 스피커스 뷰로의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윤종록 교수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로그 121에서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스라엘의 혁신 그리고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또 끊임없이 이 혁신을 통해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가는 그런 씨앗? 혹은 인큐베이팅?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이스라엘 군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스라엘 군대의 역사와 배경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자체가 현대국가가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BC 586년부터 AD 1948년까지 그 긴 기간 동안 나라가 없는 상태였었던 이스라엘은 UN 결의에 의해서 1948년 5월 14일 정말 갑자기 나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제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은 사실 나라를 만들고 나라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을 텐데요. 이런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 과연 이스라엘은 국방 시스템을 어떻게 움직인 걸까요? 거의 2600년 만에 나라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갑자기. 그리고 나라가 만들어진 바로 다음 날 제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독립의 지도자들은 나라가 만들어지면은 곧바로 전쟁이 일어날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을 때 독자적으로 살게 하지 말고 집단으로 살도록 하자 해서 키부츠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키부츠라는 집단 농장 안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집단별로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위를 해주는 덕분에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600년간 쫓기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공격이 오면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된다랄지 본능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좀 잘 돼 있었던 것 같고요. 독립을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 이분들은 독립 이전부터 나라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우리를 방위를 할까 해서 자기 재산을 통해서 무기를 미리 확보를 해놓고 나라가 건설되면 그걸 가지고 방위를 하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나라와 방위라는 개념은 피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독립을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전에 준비 단계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정식의 국방 시스템은 아니어도 그래도 1차 중동 전쟁을 어느 정도 치러낼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긴 해도 그게 이제 작은 부족들이 아니라 국가이다 보니까 그 이후로도 나라가 제대로 체계를 잡히기까지는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시스템이 맞춰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방이라는 이슈였을 것 같은데 과연 이스라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2600년 만에 나라가 만들어졌으니 제일 중요한 게 하여튼간에 국방이겠죠. 네. 주변 나라에서 굉장히 자극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그 시몬 페레스 대통령 그 당시에 20대 초반이었는데 초대 벤구리온 수상에 발탁이 돼서 벤구리온 수상이 육군 참모총장을 맡깁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7살에 그렇게 육군 참모총장. 그래서 그 젊은 그 시몬 페레스 육군 참모총장이 맨 먼저 한 게 몰래 미국하고 프랑스의 사람들을 보내서 2차 대전 때 쓰고 남은 고물 비행기를 잘 고치는 유대인을 교섭을 해서 이스라엘로 모시고 오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그 2차 대전 끝난 그 항공기들을 전부 분해를 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조립하는. 그래서 의외로 이스라엘은 2차 대전의 잔해물들을 수거해서 항공기 산업을 비교적 빨리 일으킨 이런 것도 결국은 신생국가이기 때문에 내셔널 디펜스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것은 그 당시에 시몬 페레스가 프랑스에다가 원자핵 기술을 요구를 합니다. 비밀리에. 프랑스에서는 깜짝 놀랐죠. 아니 이스라엘이 원자핵을 갖겠다고? 굉장히 반대를 했지만은 시몬 페레스가 설득을 해서 원자핵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디모나라는 사막 밑에다가 벙커를 만들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국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선 안보, 후 경제, 이스라엘은 안보에 관한은 철저하게
확실한 그 보루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놓고도 외부에다는 절대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러시아의 첩보 위성이 흔적을 발견합니다. 러시아에서 이스라엘의 핵무기도 갖고 있을지 몰라라고 언론에 터뜨려요. 그러니까 케네디가 깜짝 놀래가지고 시몬 페레스 그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케네디가 예정이 없이 외교부 장관을 부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너희 핵무기 있어 없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시몬 페레스 외교부 장관이 아주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중동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이 먼저 발사한 핵무기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있냐 없냐라고 물어봤는데 애매하게. yes or no를 답을 해야 되는데 yes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호하게 답을 해요. 그게 아주 유명한 핵모호성 발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무리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오피셜리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단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루어 짐작컨대 몇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그 핵모호성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로부터 함부로 공격을 받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중동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전쟁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전 여기서 이 6.1 전쟁이 3차 중동 전쟁인데 그야말로 전쟁이 발발되고 나서 6일 만에 승리를 하는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국방력의 어깨는 뿜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천당을 맛본 그런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바로 이제 불과 6년이 지나고 나서 제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을까요? 네, 방금 알렉스 얘기해 주신 대로 제4차 중동 전쟁이 욤키프르 전쟁이 터지게 되고요. 끝나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 디프레스돼 있을 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 분위기 반전 운동이 일어납니다. 4차 중동 전쟁의 패배를 극적으로 하드 파워 중심의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끝이야.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야 돼. 해서 새로 리노베이션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군대조차도 이제 이매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으로 바꾸는 군대로 거듭나야 되겠다 하면서 18, 19, 20세 젊은 아이들이 군대에 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상상력을 최대한 자극을 해서 거기서 많은 혁신을 만들어내자 이런 새로운 도전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불과 한 20, 30년 안에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창업 혁신 국가 그래서 스타트업 네이션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중요한 모멘텀을 정말 역설적이게도 제4차 중동 전쟁에서 그 모멘텀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스라엘은 역시 출발부터가 로그 1 to 1, 이미지네이션 to 이노베이션을 시작했고, 근데 4차 중동 전쟁에서 군대조차도 이제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군대로 만들자. 어느 나라나 국방은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에서 물건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근데 이스라엘의 국방은 소비라는 개념보다도 투자라는 개념이 더 강하다. 젊은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국가를 위해서 군대를 가기 때문에 걔네들의 상상력을 군대에서 최대한 뽑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만든 여러 가지 상상력을 기술로 바꿔서 이게 산업으로 피드백이 되면은 100원을 투하를 했는데 산업으로 200원이 피드백이 된다면 이거는 투자라고 당연히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군대가 소비에서 투자 개념으로 바뀌면서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현재까지 온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화위복의 기기 내지는 실패를 다시 새로운 변화로 만드는 그 계기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국까지 확전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반성하며 또 새로이 도전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 희생된 홀로코스트를 유대인들이 겪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 원래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중동의 전쟁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또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1세기 문명사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이 워낙 발전돼 있다 보니까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은 이번만 하다가 벌써 10,000명 이상이 희생을 당했는데 앞으로 이게 지속이 된다면은 수십만 명 단위로도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전쟁은 빨리 스톱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유대인 한 명이 사상을 당하게 되면은 몇 배 이상으로 보복을 하는 그런 걸 해왔지 않습니까?
유대인 병사 한 명을 구출해 오기 위해서 죄수들 100여 명을 풀어줄 정도로 한 명 한 명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게 이스라엘인데 이번 전쟁에서도 그게 반복된다면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 때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을 맺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협정 정신을 양쪽에서 발휘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현재 그 네타냐후 수상은 상당히 극우적인 그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에 주는 마지막 그 메시지는 이제는 극좌 극우가 아니라 중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윤종록 교수님 모시고 이스라엘의 전쟁, 군대의 배경, 그리고 오늘날의 전쟁까지도 한번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은 많은 피해와 원치 않는 희생을 만들어냅니다. 무장한 군대나 군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민간인, 특히 약한 여성이나 어린이의 피해는 그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죠. 하루빨리 이 전쟁이 멈추고 민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양쪽의 이해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군대와 전쟁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한 번 더 미래를 생각하는 로그 121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